네, 여러분 오늘부터 주문 정리하는 거는 이제 객관식 문제 대비하는 거고, 물론 사례형 문제 해결하는 데도 충분한 지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선택형 문제에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교재는 제 법전이 있는데 제가 올해판 좀 대폭 수정하다 보니까 좀 출간이 좀 늦어졌고 제가 좀 게을러 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 교재가 필요한 건 아니고 법전을 가지고 그냥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제 1조부터 보시죠. 자, 여기도 시험이 나오느냐? 예, 간혹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상사에 관하여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즉, 민법이 상법의 법원이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 상법의 법원도 개념 정의가 있죠. 상법의 법원은 말로만 들어보셔도 돼요. 뭐 쓸 일은 없으니까 이거는. 상인에게만 적용하는 특유한 법규를 모아놓은 것을 상법의 법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민법이 요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들? 그렇죠. 민법이 일반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행위능력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애들은 민법을 그대로 갖다 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있는 거니까 법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요건 판례를 그냥 좀 알아야 되는데 3번입니다. 3번. 요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통거래 약관이 흔히 쓰이는데 그럼 이것도 법원 아니야? 라는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보통거래 약관. 네, 필기가 조금 필요할 수 있어요. 네. 보통거래 약관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는데 요게 판례거든요. 의사설. 그 의사설은 약관이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구속하는 거지 법원이기 때문에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상법의 법원에 약관이 들어가냐? 그럼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 그걸 꼭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거 판례해 보시면은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야 계약이 내용이 된다. 요거를 하나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의사설에 따르면, 그렇죠? 계약설의 입장이에요. 의사설에 따르면 판례는 요거 이제 약관이라는 게 보험 약관을 예를 들면 보험회사가 미리 준비한 계약 서면이에요. 그럼 나는 몰라. 그럼 계약 내용이 안 됩니다. 근데 법에 약관규제법이랑 상법에 약관 설명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었어. 그러면은 계약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돼 있어요.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아니라 약관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 케바케죠. 모릅니다. 이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 달라져요.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예외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의 내용이 되는 애들이 있거든. 요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요거 제가 적어볼게요. 자,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미 알고 있는 것. 2번 매우 상식적인 것. 3번 이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거. 보험약관 잘 들여다보실 일이 없을 텐데 찾다 보면은 법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있어. 그대로. 뭐 고지 의무라던가 아니면 뭐 약관 설명 의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요한데 설명하지 않아도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판례가 얘를 되게 오랫동안 이 태도를 유지해 왔는데 십수년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얘는 설명 잘하고 얘는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틀은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해두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판례를 정리해보면 이런 것들은 설명 안 해도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요 3번 있죠? 3번. 매우 중요합니다. 3번. 법령이라고 하니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거는 설명 안 해도 돼요. 보험회사가. 당연히 계약 내용이 됩니다. 당연히. 자, 그리고 아까 관습법도 법원이라고 했는데 쭉 내려가시면 요건 최근 판례니까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이런 주장을 한 거죠. 당사자가. 비상임 감사는 상임 감사가 유고되었을 때만 직무를 수행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법원이 관습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런 거 없는데 상법에 그런 구별이 없다. 존재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이거 그냥 그대로 물어보니까 이 판례를 알고 계시면 돼요. 비상임 관습법 인정 안 함. 비상임 감사 관습법 인정 안 함.
아시겠죠? 자, 그리고 2조 볼까요? 자, 공법인의 상행입니다. 읽고 설명드릴게요. 공법인의 상행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자, 요런 부분 있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뭐 다른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규정이 없다면 본법을 적용한다.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 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법인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공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법인이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돈을 버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는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상법의 적용을 받아요. 이해하셨죠?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수원시가 무슨 수익 사업을 해 상법 적용을 받아요.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요거입니다. 요거 2번 회사의 영리성은 없음. 회사도 상인인데 상인 중에서 이 회사만 이익 분배라는 요건이 필요해요. 요 추가적으로 요게 있어야 회사의 영리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회사법 공부하시다 보면 이익 배당이 나올 겁니다. 그 배당을 할 것이 본질이거든, 회사는. 다시 수익을 출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게 본질인데, 공법인은 출자자에게 돌려줄 이익이 없어요. 돌려주기를 어떻게 돌려줍니까?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회사로서의 영리성은 없지만 일반적인 회사가 아닌 상인으로서의 영리성은 있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요거는 기출입니다, 기출. 자, 한번 여쭤볼게요.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라는 게 어떤 의미죠, 여러분?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동대문에 카메라 사러 간다고 해서 상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안 씁니까? 안 받아?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 자, 제가 개인적으로 뭘 할 때는 상법의 적용을 안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상법의 적용을 받죠. 내가 영업행위를 하게 되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상법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냐는 건데, 얘네들은 묶어요. 비영리랑 공법인, 자연인, 얘네들이 제일 중요한데, 얘네들은 개업 준비 행위를 한 때예요. 개업 준비 행위를 한 때.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점포 알아보고 자금 조달하고 이때부터 적용을 받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문에는 상인 자격 취득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최초로 상법에 적용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개업 준비 행위를 이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사업하려고 가게 빌리는구나, 사업하려고 돈 빌려가는구나, 그거 어떻게 알아? 첫 번째, 행위의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간판을 부착한다거나 지배인을 선임한다거나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건 당연히 기본적인 지식. 그 다음에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에 비추어 봤을 때 개업 준비 행위라는 게 안 드러나는 게 있어. 아예 안 드러나는 게. 행위의 성질만 두고는 뭐가 있지?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금 조달 행위예요. 자금 조달. 돈을 빌리는 거는 객관적인 성질만 가지고 얘가 영업을 준비한다는 걸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걸로 몰라. 그럼 두 번째로 뭐로 판단하는 거지? 영업의사로 판단하는 겁니다. 영업의사. 그럼 영업의사가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 속마음이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리고 영업의사를 바꿔서 쓰면은 설명해서 상대방이 알았을 때예요. 설명해서 알았을 때 물어볼 거 아니야. 친구가 야 1,000만 원만 빌려줘라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겠죠, 친구들이. 너 왜? 또 제시 원래 사고 쳤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데 라고 해서 설명해서 알고 있을 때. 자, 정리합시다. 개업 준비 행위에 영업의사가 있는 걸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이 1번. 두 번째로는 설명해서 알았을 때예요. 이게 안 되면 이거야. 근데 설명해서 알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라고요? 금전차용행위. 금전차용행위. 그리고 얘도 시험에 잘 나와요.
전기 공급 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 채무. 자, 일단 하나씩 끊어서 설명하면 전기 공급은 어디서 해? 한전. 공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공법인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전기 공급이 46조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영리행위, 뭘 주고 대가를 받잖아요. 상법의 적용을 받아 안 받아? 받는 거야, 여러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니까.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5년입니다. 5년. 이 전기를 공급받는 사람이 상인이 아니어도 5년이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 판례를 그대로 외우십니다. 그대로. 자,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 공사는 상행성을 인정받으니까 여기에 상법이 적용되는 건 맞아. 근데 전기를 공급받는 사람이 비상인이지만 얘한테도 소멸시효가 5년인 이유가 뭐라고? 3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조.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인 때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기록형 문제 풀 때도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나오면 무조건 소멸시효나 이율에 있어서는 상사법정 이율이랑 상사시효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타방은 뭐가 됐든 상관없어. 타방은 뭐가 됐건 회사가 등장한다는 건 무조건 걔한테 상행위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5년,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얘는 뭐 뒤에서 외우면 되는데요, 선생님들. 얘가 원칙이잖아요. 얘가 원칙. 그럼 예외적으로 이런 애들이 있어요. 모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모두가. 근데 요것만 일단 외우세요. 요것만 일단 외우고, 뭐 이런 애들도 있기는 한데 요거는 각칙 볼 때 보시면 됩니다. 각칙 볼 때. 이거 보통 강의 안 하시거든요. 뭐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안 하는데 시험에 나오냐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3, 4년에 한 번씩. 이거 어떻게 준비해요? 그냥 조문만 보시면 됩니다. 딱 조문에 있는 것만 물어봐요. 감행업, 뭐 요즘 문제인데 뭐 아무튼 이것도 한번 조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자, 판례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오는 거 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세탁업자가 돈을 빌려. 자, 금전 차용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여기서 말하는 영업을 위하는 행위를 바꿔서 쓰면 뭐라고 쓰죠, 선생님들? 보조적 상행위라고 써요. 보조적 상행위. 얘도 상법에 적용을 받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상사 채권이다. 자, 근데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금전 차용하는 행위가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건지를 뭘 가지고 한다? 설명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를? 영업의사가 있다는 것을. 주관적 인식 가능성. 자, 그리고 두 번째 판례 보시면은 백익 인베스트먼트와 대한생명보험. 백익 인베스트먼트도 주식회사겠죠. 그리고 대한생명보험도 주식회사일 거 아니야. 그럼 쌍방적으로 상행이죠? 그럼 이 채권은 당연히 상사 채권이에요. 시효도 5년. 법정 이율도 상사 법정 이율.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주로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았다. 근데 회원이 상인이다. 영업을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상사 채권이다. 뭔 소리냐? 신협이 회원한테 돈을 빌려줘. 대출해 주잖아요. 근데 이자를 받아. 그게 신협에게 상행위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용협동조합법의 1조 목적을 보면 비영리를 선언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이 대출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받긴 하지만 너네한테는 이거 그냥 뭐 관리 비용 정도지 이 자체를 영리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목적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신협한테는 상해가 안 돼. 근데 신협에게서 돈을 빌려가는 애가 사업자금으로 빌려가는 거야. 그러면 영업을 준비하는 개업 준비행위가 되죠? 그렇죠? 이 개업 준비행위로서 대출 받는 애한테 상해가 되니까 이건 5년짜리가 되는 거야. 신협한테는 상해가 안 돼. 농협 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한석탄광업진흥공사가 광업진흥공사 회원사한테 빌려주는 것도 영리가 아니야. 근데 빌려가는 애들이 상인이면은 상사채권이란 말이야. 이해되셨죠? 응?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 뭐 이자 받는데 그거 영리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런 공익법인들은 1조에 다 비영리라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변호사인데 왜 상인 아니야? 변호사법 때문에 그래요. 1조에서 상인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요거 연대 보증을 받은 상인. 자, 상인인 원고가, 얘는 상인이에요. 상인이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상품을 판매한 대금채권에 대해서 피고로부터 연대 보증을 받은 행위. 얘가 상인이잖아. 얘한테 상행위가 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상대방이 상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건 일방적으로 상행이니까 상사채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봐둘까요? 요거? 이건 왜 그러겠어? 단체 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에 대해서 위로금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5년이냐? 뭐에 기반한 것이어서 그러냐? 이 단체 협약이야. 단체 협약은 선생님들 근로계약에 기반한 거죠? 회사가 근로자랑 근로계약을 체결해. 회사한테 상행위 아니야. 상행이야. 왜냐? 영업을 위해서 체결하는 보조적 상행에 해당하거든. 물론 근로자에게는 상행위가 아니겠지. 근데 회사한테는 어떤 상행위가 된다고? 보조적 상행인 거야. 그래서 일단 이거는 상사채권으로 시작을 해. 물론 금기법이나 다른 법령에 더 단기의 소멸시효가 있다면 그게 적용되겠지. 근데 일단은 그렇단 말이야. 일단은. 아시겠죠? 선생님들 요거 5년. 응?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이다. 보조적 상행위가 맞아요. 응?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제 막내딸이랑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맨날 다 아니래. 응? 오늘 아침에도 뒤지게 혼났는데 중1이거든요. 연애를 하는 건 그렇다 칩니다. 내가 이제 보면 안 되는데 카톡을 제가 몰래 봤어요. 봤는데 남친이 있어. 근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야. 내가 그건 도의적으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얘기했더니 왜 안 되는데? 뭐 이러는 거죠. 그렇죠? 새끼가 참. 자, 제4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당연상인인데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자, 여기 중요한 키워드는 자기 명의, 상행위예요. 자기 명의, 상행위. 자,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상법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법률 효과의 실질적 귀속 주체를 말합니다. 외워야 돼, 이런 거는. 법률 효과의 실질적 귀속 주체. 실질적이 중요한 뜻이란 말이야. 그렇죠? 형식적인 거랑 관계없다. 뭔 소리냐? 제가 제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가 영업을 해요. 제가 사업을 해. 형식적으로 명의자는 와이프지만 제가 사업하죠. 내가 실질적 귀속 주체야. 나한테 상행의 효과가 발생해. 나한테 5년인 거야. 이해하셨죠? 납세 명의자, 기타, 인허가 명의자 다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 귀속 주체. 입증이 된다면. 그리고, 이런 단어가 되게 자주 나오는데, 자기 명의로라고 나올 때도 있고, 자기의 계산으로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나왔다. 그러면 이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여긴 자기 명의만 나오면 자기의 계산은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기의 계산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손익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는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계산이라는 단어만 나왔어. 시험에 잘 나와. 매번 잘 나와. 근데 다 똑같은 얘기니까 한 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산으로라고만 나왔고 명의 얘기가 없어. 그건 명의를 불문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둘 다 필요하면 반드시 그렇게 씁니다.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라고 쓰지 않으면 명의라고 나오면 계산 필요 없고 계산이라고 나오면 명의 필요 없어. 상법에서 이런 지문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응? 그리고 계산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뭐라고요? 손익의 귀속 주체. 손익의 귀속 주체.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행이라는 단어 있죠? 요거는 예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46조에 가면은 22가지 행위가 쭉 열거되어 있어요. 개를 말하는 거라는 거. 그 46조를 가보면 해석에 따라서 영업성과
기업성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어. 영업성이 필요하다는 건 명문 규정에 드러나 있는 거지. 근데 이 영업성이 뭔지는 몰라. 해석의 영역입니다. 영업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하다는 건 해석의 영역이야. 영리성, 계속성, 영업의사야.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밖으로 드러나야 돼. 응? 그게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제가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영업의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인식 가능해야 되는데 인식 가능성을 보는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 행위의 객관적 성질. 근데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뭐가 있으면 주관적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바꿔서 말하면 뭐라고? 설명해서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영업의사를 인정한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 그리고 뭐야 이거 이 영업의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점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개업 준비행위가 처음으로 영업의사가 등장하는 시점이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얘가 상법의 적용을 받아.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뭐 제가 빨리빨리 설명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냥 어떤 질문이어도 괜찮으니까 이거 제가 쓰는 카카오톡 아이디거든요. 여기다가 남겨놓으세요. 한 20가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더보기 누르게 만들지 말고 20개를 눌러놔. 20개를. 차라리 메시지를 20개를 보내. 그럼 각각 내가 답장을 할 테니까 이걸 하고 나면 보다가 까먹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톡을 남겨놓으면 제가 틈날 때마다 뭐 음성으로도 보내고 필요한 거는 PDF 파일도 보내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그리고 시험 잘 본 사람들이 그랬어. 이거 질문 보내고 네가 음성으로 뭐 보내주면 그 목소리가 시험장에서 들린다는 사람이 있었어. 그거 막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호 판례 매우 중요하거든요. 2호 판례. 자, 영업의사의 요건 중에 본인을 위한 영업의사여야 한다는 게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회사를 개업 준비하고 있어요. 회사를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설립될 회사를 위한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설립할 자금으로 1억을 빌렸어. 1억을. 그래서 1억을 진짜 여기다 썼어. 뭐 내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근데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거. 자, 법인이랑 나는 별개잖아. 내가 빌렸지만 이 법인이 썼죠. 근데 내가 빌릴 때 나를 위해서 빌린 게 아니라 저 법인을 다른 상인을 위해서 빌렸잖아. 그게 나한테 상행위가 되냐는 질문이야. 안 됩니다. 이거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데 다 똑같아.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돈을 빌려. 그 대표이사에게 상행위가 되겠냐는 거야. 안 돼. 응? 근데 그걸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지문에서는. 본인을 위한 영업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내가 만약에 여기 회사 이름 뭐지 이거? 윌비스잖아. 윌비스. 응? 이 회사 이름이 윌비스입니다. 윌비스 산하의 한림법학원이잖아. 그렇지? 주식회사 윌비스의 대표이사 이종모 이렇게 현명을 내가 다 하고 돈을 빌렸으면 내가 돈을 빌린 거야? 윌비스가 돈을 빌린 거야? 윌비스가 돈을 빌린 거고 그건 윌비스한테 상행위가 돼? 안 돼? 당연히 되겠지. 그건 문제가 안 된다니까. 윌비스한테 쓰려고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채시장에 가가지고 10억을 땡겨 와서 여기다 쑤셔 놓고 사채업자한테 나한테 상행위가 되니까 5년이라고 주장을 한 거야. 5년이야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상행위가 안 되니까. 응? 아시겠죠? 행위자 이게 다 저기야. 발기인,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이 지 명의로 빌려왔을 때 걔네한테 보적 상행위가 안 된단 말이야. 응? 뭐 이건 한 4-5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조 보고 있어요. 4조. 자, 제가 방금 설명한 게 이거예요. 대표이사의 상인성. 회사의 기관은 상인으로 안 보거든. 근데 걔네 명의로 빌린 거. 뭐 이것도 똑같은 취지의 판례고. 설립을 위한 자금을 사용했다. 그 회사 명의로 빌렸으면 상행위가 되지.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시겠죠? 나머지는 뭐, 한번 보세요. 아니면은 나는 법전을
네 법전을 좋은 집을 안 살 거야. 근데 네가 막 휙휙 넘기니까 이거를 못 봤어. 새끼 그걸 넘겨 못 봤네. 캡처해서 좀 보내줘.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뭐 적느라고 신경을 쓰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얘도 똑같잖아. 아까 신협이랑 수협이 그럼 상인이겠냐고. 아니야. 얘가 이 조합이 영위하는 행위는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해. 법에서 못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제 수협이 상인은 아니야. 응? 근데 김제 수협에서 빌려가시는 분이 상행위를 해. 그러면 그거 상사채권이 아니야. 상사채권이라고. 이걸 늘 조심해야 돼. 그 시험 질문의 방향성은 두 가지야. 얘한테 되냐 안 되냐를 묻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론만 물어보는 거. 5년이야 10년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다 해설하실 수 있어야 된다. 요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 농협. 사업의 목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를 판매 사업을 한다. 하나로마트 있잖아, 하나로마트. 판매 사업을 하는 게 이 조합을 상인이라고 볼 수 있는, 농협을 상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안 돼요. 응? 아시겠죠?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할 거야. 그래서 건물을 매수했어. 에이씨. 건물을 매수했어요. 그러면 이건 개업 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거든. 영업의사가 드러났으니까. 그럼 이 영업의사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객관적 성질로 아니면 주관적 인식 가능성으로? 객관적 성질이지. 아니, 부동산 임대업 판단회가 건물 빌리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자, 아니 뭐 몰랐을 수도 있잖아. 지가 주거용으로 살려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설은 아주 명확히 얘기합니다. 명확히. 뭐 임대업 개시할 목적이 있었고 상대방도 그걸 알고 있고 이렇게 반드시 얘기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다음에 얘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얘도. 자, 한번 볼까요?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이게 좀 문제인데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46조의 1호가 매매거든요. 매매. 영업으로 매매를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상행이에요. 그렇죠? 근데 매매니까 여기는 매수도 들어가고 매도도 들어가. 당연히 둘 다. 영업으로 매수하는 거, 영업으로 매도하는 거 다 포함이 되는데 이 매도는 해석상입니다. 해석상. 주문에는 없어요. 유상 취득한 물건을 파는 걸 전제로 얘기합니다. 유상 취득한 물건을 파는 걸 전제로만 해. 그러니까 무상 취득하는 거 있지. 무상 취득하는 거. 원시 채취업, 농업, 어업, 임업 이런 애들은 여기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하시는 분이 사과를 팔아.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당연상인에 해당할 수가 없어. 왜?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래. 일단은 뒤에 5조에 따라서 상행이 되지만 일단은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자, 원시 채취한 애들이 해당이 안 되는데 단 광물은 46조 각호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광물은 놔두고 농업, 어업, 임업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걔네들이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그러니까 얘네들 과수원을 경영한다는 거 일단 당연상해는 아니에요. 당연상해는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2,000평의 부분에 사과나무를 수확해서 대도시의 사과 판매상에게 위탁 판매한다면, 그치? 그럼 이 매수자는 이걸 다시 팔 거 아니야. 얘는 상인이 아니야. 상인이지. 유상 취득한 걸 파는 거니까.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니 누구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영업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제 상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제 상인. 요거는 5조의 상인을 말하는 겁니다. 요것도 판결문을 거의 그대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조를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당연상인에 해당하려면 일단 자기 명의이기도 하지만 기본적 상행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기본적 상행위는 딱 22가지밖에 없고 이 22가지는 매우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세상은 진짜 너무너무 빠르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걔네들을 위한 규정입니다. 5조. 자, 1항.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설비입니다. 설비. 점포는 이 설비의 예시에 불과한 거죠.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건 46조 행위를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인으로 어떻게 한다? 의제한다, 간주한다, 본다. 상인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과수원 아저씨 있잖아요. 5,000평 과수원 아저씨. 기억나시죠? 그분이 그냥 사과를 파는 게 아니라 건물에서 사과를 판다면 여기 걸리는 거야. 5조 1항에 따라 상인이 됩니다. 기본적 상인이 아니지만 아까 원시의 취업은 건물이 있으면 그러니까 행상은 안 되고 건물에서 파신다면 상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2항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환과 같다. 자, 농업을 하는데 주식회사야. 당연히 상인이 되는 겁니다. 당연 상인이 아니라 의제 상인이 되는 거야. 5조 2항에 걸려서. 자, 그럼 여쭤볼게요. 회사는 언제나 상인이다. 맞죠? 맞단 말이야. 근데 그 회사를 당연 상인과 의제 상인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회사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 상행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얘를 부르기를 이렇게 불러요. 민사회사, 민사회사라고 부르고, 그러면 회사가 기본적 상행위를 하면 무슨 회사냐? 상사회사라고 부릅니다. 상사회사. 그 뒤에 보면 요게 여기 걸리는 거거든. 66조. 얘네들이 하는 행위를 준상행위라고 해. 아까 당연상행위 하는 것을 기본적 상행위, 얘네들이 하는 걸 준상행위, 구별할 수 있어. 행위가 다르니까. 그리고 66조에 가면 그렇게 돼 있어. 기본적 상행위에 관련된 규정들을 준용한다고. 그러니까 이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간에 적용 법률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별의 실익은 없지만 시험에 나온다. 자, 그래 한번 볼게요. 그러면 관련 판례. 얘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얘. 학원업은, 자, 학원업이 그러면 여기 있느냐? 없어. 그 학원업을 운영하시는 분은 절대 당연상인이 될 수 없다. 맞아, 틀려? 맞아. 맞는 거야. 근데 학원을 어디서 해? 뭐 길바닥에서 해? 그럴 수 없죠. 설비를 갖추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5조 1항에 걸리는 거야. 회사면은 2항에 걸리든가. 그 학원업 하시는 분은 무슨 상인이다? 의제 상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절대 상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법무사, 회계사의 전문 직업인들은 다 상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늘 나오는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뭐 얘나 뭐 똑같은 판례니까 얘는 시험이 굉장히 잘 나와요. 나중에 헷갈리는데 자, 한번 볼게요. 개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게를 꾸려왔다. 그러니까 이걸로 먹고 살아왔는데 개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쭉 올라가 보면 아까 5조에 상인적 방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뭐 해석의 영역이지만 그걸로 뭐 먹고 산다고 이걸 상인과 같은 정도의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거든. 이 판례가. 그래서 개불입 채권을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돼 있지, 여기서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상사 채권으로 볼 수 없다. 이 비슷한 판례가 하나 더 있거든요. 제가 여쭤볼게요. 자, 그래, 개주는 상인이 아니야. 이걸로 먹고 살지만. 근데 내가 상인이야. 내가 이 개원이야. 개에 돈 붓는 사람이란 말이야. 왜 붓냐? 이 영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내가 부은 거야. 여기 사업 자금 만들려고. 그럼 이건 5년일까요? 10년일까요? 5년이야. 나한테는 상행위가 되니까. 개주한테는 상행위가 안 되지만. 이해되셨죠? 그 두 가지를 같이 외우셔야 돼요. 개주가 이걸로 먹고 살아도 개주한테 상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개원이 상인이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상사채권에 해당됩니다. 그거는. 이거 말고 판례가 또 있어.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만 외우면 헷갈린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조 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자,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야. 응? 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등기 안 하면 어떻게 돼?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죠.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뭐 미성년자 행위여서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항 요건. 나머지 건 읽어보시고, 자, 7조 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에 무한 책임 사원이 된 때, 자, 무한 책임 사원이 있는 회사가 두 개인데, 한 명 회사는 오직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고, 합자 회사는 유한 책임 사원도 있고, 무한 책임 사원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겠죠. 된 때에는 그 사원 자격으로 인한 행위는 능력자로 간주합니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얘가 있었는데 빠졌거든. 뭐 민법도 바뀌고 했으니까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린 비교적 최근에 빠졌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8조 보겠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을 위해서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얘가 대신 하는 때에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이게 모든 경우에 다 똑같아. 모든 경우에. 우리 대리인 나오잖아? 권한 제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지. 내부적으로 제한할 수가 있는데 언제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지배인도 그렇고 대표이사도 그렇고 다 똑같아. 어느 정도의 대리권을 수여받는 사람의 권한 제한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느냐? 오케이. 그럼 권한이 제한되면 상대방에게 그걸 주장할 수 있느냐? 선의라면 못한다. 그리고 우리 법에서 말하는 선의는 항상 뭘 얘기하는 거냐? 무중과실입니다. 응? 중과실은 선의로 보지 않는다는 거 다 똑같아요. 다.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 권한 제한은 내부적으로 가능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뭐 등기의 대항력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지만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조 소상인입니다. 보시면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 암기. 응? 요 네 가지요. 암기하세요. 암기.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그럼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말고는 없거든. 근데 없는 걸 갖다가 이것도 적용 안 되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틀린 거거든요. 그런 걸 맞추기 제일 힘들어. 있는 걸 틀리게 바꾸면 찾기 쉽지. 근데 없는 걸 갖다 붙여놓고 이거 되게 안 되게라고 하면은 어려우니까 외우세요. 자, 소상인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본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데 중요한 조건은 회사가 아니냐, 아니냐. 그러면 회사는 자본금 규모가 1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상인에 해당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응? 이거 회사가 아닌 상인. 저건 시행령 제2조인데 시행령이 시험범인가요? 나옵니다. 외우세요. 응? 자, 2번도 나와. 그러면은 소상인은 상호를 쓰지 못한다는 거냐? 그렇진 않고 상호를 쓸 수는 있지만 상법이 적용하고 있는 상호 전용권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못 받는다는 거니까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보호를. 이거 뒷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상호권의 보호가 없음. 진짜 이것만 좀 꼼꼼히 하시고 나중에 최판 정리하시겠죠? 그리고 뭐 문제집을 아예 안 풀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 좀 풀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15개. 우리 20문제 나오는데 15개 이상은 당연히 맞출 수 있어요. 당연히. 응? 제가 올해 문제도 풀고 해설하면서 참 너무 쉬워. 쉽게 나온단 말이야. 한동안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너무 쉽고
아, 뭐 그럴 수 있겠지. 너나 쉽지. 씨.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니죠. 뭐 저도 뭐 틀리고도 하는데. 근데 올해 문제는 제가 다른 일 하면서 풀었거든. 그러니까 뭐 얘기 들으면서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꼼꼼히 못 읽고 이 판례가 있었나? 뭐 가물가물한 것도 있는데 잘 안 나오는 판례가 나오니까. 근데 틀린 지문이 너무 명확해. 너무 쉬운 지문이 답이야. 5개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주 명확히 틀린 게 예를 들어서 되게 최판이 나왔지만 내 최판을 전개 못했어. 근데 그냥 지문 내용, 조문 내용 아는 거 가지고 해당 지문 풀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근데 사실 그런 것까지 준비 안 한 거 맞잖아. 맞잖아. 내가 상법 개정안 설명 못 들어가지고 시험 못 붙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이걸 꼼꼼히 보시면 된다. 자, 우리는 18개를 목표로 합니다. 자, 10조. 지배인의 선임입니다.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자,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그럼 얘를 선임하는 주체가 누구야? 상인이 하는 거란 말이야. 상인이 지점장을 두는 거죠. 본점 또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본점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느냐? 있죠. 지점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도 있느냐? 있죠.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본점과 지점에 대한 지배인, 한 명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느냐? 있죠. 지 맘입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수개의 지점을 동시에 관할하는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느냐? 있죠. 문제가 안 돼, 그런 거는. 자,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아, 상인이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 상인의 대리인,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구체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해. 지배인 선해임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느냐? 해석상 가능합니다. 해석상. 근데 자, 얘가 얘를 뽑는 건 안 됩니다. 얘가 얘를 뽑는 건 안 돼. 지배인 권한이 되게 포괄적이거든. 그게 권한이 세요. 근데 지배인이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본점의 지배인인데 부산 지점의 지배인을 내가 뽑겠어. 그런 건 안 돼. 아시겠죠? 왜 안 되냐? 명문의 규정으로 안 된대. 명문의 규정으로. 자, 선임이야. 선임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지배권이라고 부르지만 일종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이죠. 그리고 얘가 해당 내용에 동의를 하게 되면, 승낙을 하게 되면은 지배인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물론 이제 지배인 선해임이 등기사항이긴 해요. 등기사항이긴 하지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뭐라고? 대항 요건에 불과하다. 응? 그리고 회사는, 이거 매우 중요한 조문이죠. 393조? 393조가 이 이사회의 권한에 대한 거거든.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지배인의 선임 등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지금 막 얘기한 게 한정적 열거일까요? 예시적 열거일까요? 예시적 열거입니다. 이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라면 무조건 이사회 결의를 거치라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사회의 권한은 포괄적이다. 맞아요. 어디에 비해서? 주주총회에 비해서. 그럼 주주총회 권한은 한정적인가요? 그렇습니다. 왜? 상법이랑 정관의 정한 사항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회 권한은 매우 넓다. 아까 예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그렇죠? 않은 사항이지만 해석상 중요해 보여. 근데 이사회 결의를 안 거쳤어.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겨. 예를 들면 파산 신청 같은 거. 아까 거기 없었잖아. 근데 회사가 파산 신청하는 게 별일 아니야? 아침마다 일어나는 일이야? 파산 신청할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당연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대표가 혼자 결정한다? 못합니다. 이건 예시적 열거에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지배인은 어떤 권한을 갖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얘 대신에 소송행위도 할 수 있고 거래행위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항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해임할 수 있다. 자, 요것 때문에 지배인이 아닌 아까 얘기한 거 지배인이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없다는 겁니다. 자, 3항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을 선임지점장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뭐
때때마다 나올 때마다 분석을 해야 되는 조문이냐고. 늘 똑같아.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상대방이 모르면 주장할 수 없어. 이해되시겠죠? 응? 근데 안 나오는 거 바로 이겁니다. 이거 지배권 남용인데 요 얘기를 이해해야 돼. 자, 요 얘기랑 관련이 있어. 영업에 관한. 자, 영업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는 건데 얘가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해요? 어떻게 물어봐? 너 이거 왜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아니다. 자,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는 겁니다.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해. 응? 그 얘기는 자, 이런 문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교과서나 뭐 판례에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주관적 의도는 고려하지 않는 거야. 응? 왜 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뭐 했냐면은 어음을 임의로 유출해서 할인했다. 우리 회사 어음을 내가 팔아먹었단 말이야. 지점장으로서. 근데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뭐 이제 뭐 자금 관리하는 회사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칩시다. 그럼 영업 관련성이 인정이 되지. 그러면 얘는 멀쩡한 대리권 행사한 거지. 그 영업주인 그 회사의 효력이 미치는 게 맞아, 안 맞아? 맞아. 행위의 객관적 성질만 고려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도가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주에게 유효한 게 맞다고. 이게 남용이야. 멀쩡한데 의도만 후진 거, 이게 남용이란 말이야. 멀쩡한데 의도만 후진 거. 그럼 이건 남용인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출문제. 내가 제주도 지사를 만들었는데 1억 원이 넘는 거래는 본점의 승인을 받도록 했어요. 근데 이 새끼가 1억 5천짜리 거래를 하면서 나한테 안 물어봤어. 남용이야? 이건 제한이야. 제한. 응? 그럼 제한은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이 제한을 몰랐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죠. 너네 지배권 제한 규정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럼 1억 5천 전체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이거지. 이런 사례지. 어음을 이 새끼가 발행했는데 어음 발행한 이유가 회사 거래 목적이 아니라 지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이야. 객관적 성질로 놓고 봤을 때는 완전히 권한 내의 행위지. 하지만 의도가 후져.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어음에 대해서 본점은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져야 되는 것이 원칙. 다만 자, 지배권 남용의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이다. 즉 비진의 표시설입니다. 비진의 표시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내가 영업주가 이걸 입증하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비진의 표시설이죠. 밑에 있나? 네. 그러니까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업에 관한 것이면 다 포함이 돼. 영업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면 모를까? 자,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효력이 없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여러분? 알 수 있었을이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봐.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알았다는 것이다, 몰랐다는 것이다? 몰랐다는 것이다. 그 선이죠? 근데 왜 몰랐다는 것이에요? 과실로 몰랐다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 경과실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럼 경과실의 선의인자가 보호를 받는다는 거야, 못 받는다는 거야?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법에 이거 경과실이 보호를 받고 못 받고 뭐 아까는 중과실만 악의로 봤으니까 그건 경과실을 보호받는 것 같은데 좀 복잡하네요. 안 복잡합니다. 남용만 그래요. 남용만.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딱 요것만 남아 있어요. 남용만 경과실이 보호를 못 받아요. 남용만. 지배권 남용, 대표권 남용. 지배권 남용, 대표권 남용만 경과실이 보호를 못 받아요. 그 답안지 쓸 때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선생님들. 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뭘 알았는데? 남용의 사실을. 응? 담보 목적으로, 자신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발행했다는 사실을. 라고 써야지. 막 요건을 일반론을 기술하는데 선의일 것. 그렇게만 쓰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를 선의인지. 응? 아까 지배권에 대한 내부적 제한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그 몰랐던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가로 열고 판례 가로 닫고 이렇게 써야지. 응?
그 사례형 문제는 아까 제한, 남용 이런 것들이 붙어서 나와. 그럼 얘가 지금 뭐에 대한 선의가 문제인지 뭐에 대한 악의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려면 일반론에 그 얘기를 먼저 써야 돼. 그래서 제한에 있어서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남용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주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쓰려면 그 주관적인 요건이 뭐에 대한 것인지를 써야지. 아시겠죠? 응? 그렇게 쓰면 안 된다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거래인데 상대적 무효설이다. 그럼 내부적으로는 무조건 무효고 뭐 대외적으로는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 선의가 뭔데 그러니까. 응? 자기 거래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잖아.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뭐라 그러냐고요? 아니 그게 쓰시라고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것도 뭐 너무 쉬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부산 분실장이 개인 목적을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요거는 남용을 먼저 고민해 봐야 된다. 뭐 다른 게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제3자의 범위는 요건 민법은 안 그렇거든요. 민법은 안 그런데 상법이 적용되는 거, 상법법리, 뭐 지배인 관련된 거나 대표이사 관련된 거는 어음이 유통되잖아. 그러면 나랑 거래하는 얘야. 얘한테 배수 할인 받고 얘네 다 제3자입니다. 다 제3자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에는 제3자가 한 다리 건너갈 수 있어 없어? 못 건너가. 표현 지배인에서는 건너가. 이해하셨죠? 진짜야, 진짜. 자, 이건 사례형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 공동 지배인입니다. 자, 1항.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거 보세요. 공동으로 행사하게. 자, 그러면 공동 지배인을 선임했으면 단독으로 걔네는 행사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공동으로 행사하게. 공동으로. 자, 그럼 지배권 행사의 방향성을 보면 얘네가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있고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능동적인 지배권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지배권 행사 밖으로 의사표시를 내보낼 때는 같이. 근데 누가 뭘 통지를 했거나 변제를 할 때 이걸 수령하는 걸 꼭 공동으로 해야 돼? 할 수 있다 없다? 못해 이거는. 그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 공동 지배인이 불법 행위도 공동으로 해야 돼? 당연히 그것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능동적인 지배권 행사가 외부로 나갈 때만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공동 지배인인데, 자, 갑과 을을 지배인을 선임했는데 갑이 혼자해. 그 우리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뭐라고 얘기해야 돼? 권한 없는 애가 권한 행사하는 거. 무권 대리야. 무권 대리의 법률적인 효과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렇죠? 자, 2항에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해 효력이 있다. 이거야 이거. 수동적인 지배권 행사는 혼자 해도 돼. 혼자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문제인데 요거. 공동 지배인이 단독 거래를 한다. 이거 무권 대리입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없지. 효력이 없어. 무효야. 근데 상대방이 선이야. 자, 선이야. 그러면 11조 3항이 뭐였어? 이거거든, 이거? 이게 걸리느냐? 안 걸려. 안 걸린단 말이야. 이게 안 걸리고, 자, 선의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게 안 걸리고, 이게 적용이 없고, 선의이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냥 지배인 선임도 등기사항인데 공동 지배인이라는 것도 등기사항이에요. 지배인이 누구다. 그리고 얘네 공동 지배인이다. 그럼 대외적으로 얘네 혼자 지배권 행사 못해요라는 걸 공시한 거죠. 그렇죠?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게 37조 1항에 걸리거든요. 37조 1항의 내용이 뭐죠, 선생님들?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선의라고 하더라도
선의인 경우에 대항할 수 없다. 죄송합니다. 선의인 경우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등기한 사항을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리고 만약에 등기를 했다면 어때? 공시했다면 상대방이 선의라고 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거거든. 그치? 응? 그러니까 내가 얘를 공동지배인으로 등기해놨는데 단독으로 무권 지배권 행사를 했어요. 무권 대행위를 했어. 그럼 나한테 무효고 상대방이 나 선이야. 그래도 나 등기했잖아. 그러면 책임 안 지는 것이 원칙. 그런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성립을 한다. 표현 지배인. 단독으로 지배권 행사하는 것처럼 보였고 외관이 존재했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했고 외관을 부여했고 네가 그런 규칙 사유가 있고 나는 그렇게 믿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고 그러면 나는 보호를 받아 못 받아?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고 영업주는 책임을 진다는 거야 안 진다는 거야?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랑 결론이 좀 다르지 않냐? 다르지. 이걸 뭐라고 불러요? 2차 원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2차 원설. 얘랑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일견. 근데 이런 외관 법리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등기의 효력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결론도 알고 계셔야 되고 상대방이 선이지만 무효로 주장할 수 있지만 외관 법리가 적용된다면 등기했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보호를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2차원설이라는 판례의 이론이 뭐 그냥 나왔겠어요. 저게 뭐 졸라 이상해 보이니까 얘기하다가 아유 저건 다른 얘기임. 외관 법리는 등기 고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표현지배인 요건에 보면 등기를 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외관에 대한 신뢰잖아요. 외관에 대한 규칙 사유고 여기서 등기를 한 것을 고려할 만한 여지가 있나? 없습니다. 이 요건에는 없어. 그래서 요거까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요거까지.